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던 그날을 꼽을 거예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믿고 사랑했던 남편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어둠 속에서 홀로 오열했던 게 말이죠.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는데요. 친구들에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했던 그 사연을 익명으로나마 이 자리에서 얘기해 봅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30을 막 넘긴 해 여름이었어요. 당시 저는 시내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었는데요. 소나기가 무섭게 퍼붓던 어느 날, 남편이 비를 피하기 위해 저희 카페에 들렀던 게 인연이 됐죠. 남편이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도 비가 그치질 않아 우산을 빌려줬는데요. 다음 날 남편이 그 우산을 돌려주면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혼자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추근덕대는 손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절할까 했는데 사실 남편 얼굴이 좀 생긴 편이라 내심 저도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란 심정으로 약속을 잡았고요.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 같아서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열애한 지 2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죠. 그때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행히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문제는 친정 부모님이었는데요. 두 분 다 처음엔 남편을 썩 좋아하진 않으셨네요. 저보다 2살 연하의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것도 마음에 차지 않으신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남편의 집안 형편을 염려하셨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몇 년째 암투병 중이라 남편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은 안 된다 하셨죠. 옛말에 남의 집 기둥은 빼오는 게 아니란 말이 있다. 그놈은 지금 자기 부모 봉양하기도 버거워 보이는데 어떻게 너랑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겠어? 그냥 놓아 죽어라. 세상의 반이 남잔데 미정이 너와 더 잘 어울리는 짝이 분명 있을 거야. 싫어. 세상의 반이 남자래도 난 상철 씨 아니면 안 돼. 부탁이야, 아빠. 내가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카페 일하면서 돈 벌고 있잖아. 아빠도 사업 잘 되고 있고. 아빠가 이날 이때까지 열심히 일한 거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만큼은 돈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고? 근데 왜 결혼은 집안 배경이니 재산이니 그런 걸 따져야 하는데. 사랑만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철이 없었어요. 원래 저희 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컸는데요. 죽기 살기로 일해 모은 돈으로 차린 회사가 대박이 나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케이스였어요. 제가 태어났을 땐 이미 아버지가 성공해 집안 형편이 많이 핀 상태였죠.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을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애지중지 키우셨죠. 덕분에 저는 재벌 딸처럼 온갖 사치를 하면서 살진 않아도 나름 풍족하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네요. 그래서일까요? 그땐 결혼이 현실이라는 걸 몰랐어요. 어른들이 왜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해야 탈이 없다고 하는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편을 만났어요.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크게 노하셨고요. 결국 크게 다툰 어느 날 제가 짐을 싸서 남편이 자취하던 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한 집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잠자리도 하게 됐고요. 결국 친정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한 지 3달 만에 애가 들어서고 말았네요. 부모님은 차마 뱃속에 들어선 아이를 지우라고 할 만큼 모질지는 못하셨어요. 임신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내던 것도 잠시, 이내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고요. 저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부랴부랴 남편과 식을 올렸죠.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제게 한결같이 다정했고요. 입덧으로 고생하는 저를 위해 제주도까지 가서 음식을 사올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어요. 또 저희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도 시댁에 자주 안 하는 안부 전화를 매일같이 하고요. 회사 거래처로부터 홍삼이나 곶감 같은 좋은 선물이 들어오면 뒀다가 저희 부모님에게 보내곤 했죠.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일까요? 처음엔 남편을 못마땅해 하던 부모님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마음의 문을 여셨네요. 10달 내내 품고 있던 딸이 태어났을 땐 여기서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저와 남편을 반씩 닮은 딸은 숨만 쉬고 있어도 사랑스러웠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비록 딸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지옥 같은 육아로 힘들었지만 그것도 남편이 열심히 도와줘서 견딜만 했네요. 부모님 도움으로 베이비시터와 가정부를 쓰기도 했고요. 원래 저는 육아와 카페 일을 병행할 생각이었는데요. 막상 딸이 태어나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딸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쑥쑥 빠져나갔으니까요. 결국 카페로 출근 못하는 날이 늘어만 갔고요. 가게를 알바생들에게만 맡겨놓으니 손님들 컴플레인도 늘고 단골들도 많이 떠나갔어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카페를 친한 친구에게 넘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업주부 생활을 하게 됐네요. 저는 딸에게 늘 제일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 벌이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죠. 더군다나 남편은 시부모님께 다달이 꽤 많은 돈을 생활비로 보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반대로 저희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고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엄마와 아버지도 손녀에게 쓰는 거라면 아낌없이 지갑을 열어주셨네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양심에 찔리는 게 사실이었어요. 결혼해서 독립한 뒤로도 계속 부모님 신세를 지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죠. 남편도 남편대로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채 들어와선 그러더군요. 자기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자꾸만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내가 너무 면목이 없어. 가장으로서 제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월급으로 우리 세 식구 넉넉하게 사치하진 못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 안 그래? 그거야 당신이 월급을 온전히 갖다 줄 때 얘기지. 걸핏하면 어머님이 전화해서 카드값 좀 내달라고 하잖아. 그럼 당신은 군말 없이 보내주고. 나라고 뭐 우리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고 싶은 줄 알아? 그래, 알겠어. 그럼 앞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특별한 일 아니고는 따로 돈 안 드릴게. 그러니까 당신도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손 그만 벌려. 그 뒤로 남편은 정말 시댁에 돈을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보통 카드값 내야 하는 날이 오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돈을 보내달라 하셨는데요. 남편은 더는 돈 보내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아버지 항암 치료도 다 끝났고 어머니도 식당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 정 힘들면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저도 이제 처자식 있는 가장인데 언제까지 두 분 뒤치다꺼리를 해야겠어요. 하고 칼같이 끊어버리더군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어요. 남편의 대쪽 같은 성격을 아니까 차마 그쪽에 뭐라 하진 못하고요. 대신 제게 연락해 어떻게 좀 해보라면서 달달 볶았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한 게 아니냐면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네가 상철이한테 뭐라고 한 거 맞지? 부모가 그동안 고생고생해가며 키운 자식놈한테 다달이 생활비 좀 받는 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뒤에서 손을 써? 제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어머님. 네가 얘기한 게 아니면 상철이 그놈이 갑자기 왜 그래?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슬기 태어난 뒤로 저 카페 접고하면서 그 이 벌이만으론 많이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한테 몇 번 손을 벌렸는데 그 일로 그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한 모양이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도 더는 뭐라고 하지 못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다는데 부모로서 차마 더는 돈 달란 소리를 못하셨죠. 그렇게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 그만 시아버지가 위암이 재발하고만 거예요. 변변한 보험도 없어 수술비며 항암치료비며 어마어마했죠. 시어머니가 식당 일에서 버는 돈은 물론이고 남편 월급으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저는 남편을 설득해서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자고 했죠.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빌리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고. 언젠가는 꼭 갚으면 되지 않냐고 남편을 잘 달랬죠. 남편도 자기 아버지 목숨이 달린 일이라 그런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아버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려달라 했고요.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선뜻 큰 돈을 내어주셨네요. 그 돈으로 시아버지는 바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 날짜를 잡았고요. 다행히 수술과 항암 치료가 잘 끝나서 또 한 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도 식당 일을 그만두고 시아버지 곁을 지켰죠. 아무래도 생판 남인 사람이 간병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거든요. 두 분이 함께 병원에서 지내는데 필요한 돈은 전부 저희 친정 아버지가 부담했고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됐던 걸까요? 시아버지가 퇴원한 뒤에도 시어머니는 좀처럼 일을 다시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허구한 날 남편에게 전화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우는 소리를 하셨죠. 난 어쩜 이렇게 남편 복이 없는지 모르겠다. 반평생 암 걸린 너희 아버지 대신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집에 와선 수발 들고 이젠 몸이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어. 조금만 움직일라 치면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게 나도 좀 쉬고 싶구나. 네가 늙은 부모 가엾게 여기고 좀 봐주면 안 되겠니? 가뜩이나 시아버지의 암 재발로 마음이 약해져 있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부탁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다시 예전처럼 자기 월급의 절반을 시부모님께 보내드렸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준 시아버지 병원비를 갚는다 할 땐 언제고 그 건에 대해선 입을 싹 씻더라고요. 그래도 괘씸한 마음보단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본인도 오죽하면 저렇게 모른 채를 할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했네요. 우리 아빠가 빌려준 돈 말이야. 꼭 안 갚아도 될 것 같아. 아빠도 굳이 받을 생각 없어 보이고. 지금처럼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 부담하면서 그 돈까지 갚는다고 하면 당신 너무 힘들 거 아냐. 설마 제가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꺼낼 줄 몰랐던 걸까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자고 내가 먼저 말해놓고 그것도 안 지키고 아버지 병원비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언제 다 갚나 막막한 마음에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었어. 장인어른 장모님이 날 얼마나 한심한 놈으로 생각할까? 나 결혼할 때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끝까지 반대할 걸 그랬다고 생각하시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 그런 생각 안 해. 오히려 당신 힘들겠다고 걱정만 하시는걸? 그 돈도 받을 생각 없다고 하셨어. 아니야, 언젠간 갚아야지. 안 그럼 내가 너무 염치 없잖아. 뭐가 염치 없어. 다른 일도 아니고 아버님 암치료비였는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고 스트레스 받지 마. 알았지? 응. 고마워, 자기야. 조만간 우리 회사 인사 이동 시킨 거 알지? 이번에야말로 꼭 승진할 수 있게 노력할 거야. 그 뒤로 남편은 더욱더 회사 일에 목을 맸어요. 번번이 학력 때문에 승진해서 누락됐는데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팀장을 달겠다며 열심히였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더 높고 차가웠어요. 남편은 또다시 승진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자 남편은 너무 큰 상처를 받았나 봐요. 글쎄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둬버렸지 뭐예요.
내가 번번이 승진해서 떨어진 게 뭐 능력이 없어서인 줄 알아? 그놈의 학력 때문이지. 대학도 못 나온 고졸한테 팀장 자리 못 주겠다 이건 거야.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회사는 내 쪽에서 사절이야. 두고 봐.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 들어가서 나 무시했던 놈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테니까. 남편은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좀처럼 재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취업 시장도 잔뜩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쓰는 카드값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요. 딸이 커갈수록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도 많아졌죠. 결국 그나마 몇 푼 알량하게 모아뒀던 돈도 바닥이 나고 다시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네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기대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던 남편이기에 금방 다른 일자리를 구할 줄 알았는데요. 이게 웬걸. 남편은 반년이 넘어가도록 좀처럼 새 직장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집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허구한 날 밖에 나가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아니 글쎄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던 인간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지 뭐예요. 기가 막혀서 그런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니 재취업하겠다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무슨 흰소리야? 사업이라니. 당신이 뭐 사업 해본 적이나 있어? 아니, 없지. 그치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거잖아. 나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사업 자금은 뭐 땅 파면 나와? 그것도 다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다달이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에 슬기 유치원비며 몸에 들어가는 돈만 한 트럭인데 저금해둔 돈도 다 떨어져서 우리 아빠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건 당신도 알고 있는 거지? 알지. 다 아니까 내가 사업을 하려는 거야. 회사에서 평생 죽어라 일하면 뭐해. 그래봤자 내 월급으로 자기하고 슬기 호강은커녕 고생만 시키는데. 우리 부모님 생활비도 못 보내드려서 장인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데. 나 그냥 충동적으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거라고. 이 아이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박 날 것 같아. 초반에 홍보만 잘 때리면 100% 성공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홍보비며 뭐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냐고. 설마 은행에서 빚을 내자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이 시선을 피하며 머리를 긁적였어요. 은행에 빚 내는 건 좀 그렇고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말 좀 잘 해주면 안 될까?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아빠한테 당신 사업자금 달란 말을 하라는 거야?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달라는 거지. 성공하면 2배로 갚아드린다고 잘 설득해봐. 응? 설마 하나뿐인 딸 부탁인데 나 몰라라 하시겠어? 그 뻔뻔한 말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단칼에 끊어버렸는데요. 남편은 지치지도 않고 저를 졸랐어요. 자기야 부탁이야. 당신도 일반 월급쟁이 부인보단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좋잖아. 나 진짜 성공할 자신 있어. 제발 장인어른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말 좀 해주라. 남편은 성공에 눈이 멀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낸 걸지도 몰랐죠. 어쨌든 저는 그런 남편의 부탁을 계속해서 외면했는데요. 매일같이 저를 닥달하던 남편은 급기야 저 모르게 저희 친정을 찾아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하나뿐인 사위가 뭐라도 해보겠다는데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무려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죠. 그 일로 남편과 저는 크게 다퉜어요. 거의 3개월 가까이 서로 말도 안 하고 살았죠. 남편은 두고 보라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회사를 차렸는데요. 애초에 남편은 사업을 하기엔 너무 담이 작았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읽을 줄도 몰랐어요. 숲보다는 작은 나무 하나하나에 연연하는 사람이었으니 성공할 리가 없었죠. 결국 남편이 차린 회사는 1년도 안 돼 폭삭 망해버렸네요. 그때라도 남편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그만 재취업을 하라는 제 말에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운이 안 좋았다면서
생각해둔 다른 아이템이 있으니 또다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이제야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면 될지 감이 좀 잡혔어. 딱 한 번만 더 해볼게, 자기야. 몇 번을 하든 똑같다니까. 사업은 뭐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뭐? 아무나? 자기 전부터 계속 그렇게 나 무시하는데 대체 왜 그래? 마누라로서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아주진 못할 망정 왜 귀를 꺾어놓냐고? 당신이 자꾸 헛물만 파니까 그렇지.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며 우리 세 식구 생활비 다 우리 친정에서 대주고 있는데 가장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럽지.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더 내가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야. 됐고, 더는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알겠어? 이번에도 사업자금 빌려달란 얘기 하기만 해봐. 참나. 내가 뭐 당신한테 돈 빌려달래? 당신 부모님한테 빌려달라는 건데 당신이 뭐라고 참견이야? 역시나 이번에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생각이었어요. 그 뻔뻔한 작태에 속에서 절로 욕짓거리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죠. 야! 넌 양심도 없니? 지금까지 너희 부모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우리 아빠가 보태주고 있었는데 이젠 네 사업할 돈까지 내놓으라고? 길거리 동냥하는 거지도 너만큼 양심 없진 않겠다. 제 막말에 남편도 화가 났던가 봐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뭐? 거지?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내가 거지라는 거야? 아니, 거지보다 더 못한 놈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력이 딸리니 회사 다닐 때도 허구한 일 승진 못하고 미끄러졌지. 사업 다 말아먹은 것도 당연해. 넌 애초에 남 위에 설 제목이 아니야. 알아? 너 말 다 했어? 이게 여자라고 봐줬더니 진짜 이씨. 남편은 금방이라도 저를 한 대 칠 것처럼 주먹을 치켜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정마저 싸그리 떨어지더군요. 그래, 때릴 거면 때려. 미련 없이 이혼하게. 뭐? 이혼? 그래. 나 너랑 너희 부모가 우리 부모님 등골 빼먹는 거 더는 못 보겠어. 그냥 이혼하자. 슬기는 당연히 내가 키울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성이 나서 씩씩거리던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당황한 것 같았어요. 당장 저를 한 대 칠 것처럼 흥분할 땐 언제고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자기야, 이혼이라니.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쉽게 생각해서 하는 말 같아? 그동안 당신 때문에 속 끓이면서 계속 생각했던 거야. 나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왜 그래,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나 당신 없이는 못 사는 거 알잖아. 다신 사업하겠다는 소리 안 할게.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당신한테도 슬기한테도 최선을 다할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남편의 애원에도 한 번 떠버린 제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나오자 마음이 절로 약해지더군요. 우리 이혼하면 슬기는 어떡해. 그거 우리 딸한테도 평생 잊지 못할 상처 주는 거야. 하나뿐인 딸을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남편의 설득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차마 딸에게 한부모 가정이란 꼬리표를 붙여줄 순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한들 여전히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이 많았으니까요. 적어도 슬기가 다 커서 결혼할 때까진 이 인간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 눈치가 보였는지 부랴부랴 지인 통해 일자리를 알아봤고요.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 전보다 더 열심히 회사를 다녔죠. 퇴근 후에도 바로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돕고 딸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 노력이 가상해서 제 마음도 조금씩 풀리더군요. 그렇게 한 3년을 보내니 자연스럽게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많이 옅어졌어요. 점차 부부 사이가 회복되던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자기야, 우리 슬기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잠깐 맡기고 둘이서 짧게 여행이나 다녀올까? 갑자기 웬 여행? 회사에서 연말이라고 콘도 숙박권을 줬지 뭐야. 크리스마스 겸 자기 생일 겸 해서 다녀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둘이서 시간 보낸 지도 오래됐고. 싫어? 부부 사이를 회복하려는 남편의 노력을 외면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 주말 남편과 단둘이 1박 2일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끼케야 잠깐 바다 보고 콘도에서 자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집을 떠나 그렇게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설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여행에 준비할 게 많았어요. 다음날 일찍 출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미리 마트에 가서 장을 봤죠. 고기와 각종 쌈채소, 소시지, 과자 같은 걸 잔뜩 산 다음 배송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딸에게 챙겨줄 간식거리만 들고 마트를 나왔는데요. 문득 도로에 너무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남편이 모는 차였죠. 워낙 흔한 차다 보니 처음엔 다른 사람 차인가 보다 했는데 문짝에 기스난 게 저희 남편 차랑 똑같더라고요. 번호판도 일치했고 말이죠. 신호가 멈춘 새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운전석에 남편이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오늘 늦을 거라고 하더니 웬일로 일찍 퇴근했나 보다 했죠. 반가운 마음에 소리쳐 남편을 불렀어요. 하지만 창문이 닫혀 있어서인지 남편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글쎄 핸드폰을 흘낏 보던 남편이 인상을 쓰면서 그대로 핸드폰을 꺼버리지 않겠어요. 그 표정이 어찌나 차가운지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곧 신호가 바뀌고 남편이 다시 차를 출발시켰어요. 근데 집이 아닌 정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더군요. 본능적으로 저 뒤를 쫓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서 있던 택시에 부랴부랴 올라탔죠. 기사님, 저 깜장 그랜저 따라가 주세요. 당황하던 기사님은 택시비를 따따블로 주겠다는 제 말에 냉큼 차를 출발시켰어요. 다행히 코너를 돌자마자 바로 남편 차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들키지 않게끔 조심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남편 뒤를 밟았는데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큰 도로를 빠져나온 남편 차가 작은 주택가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웬 원룸촌 앞에 차를 세우더니 내리더군요. 다 온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저도 여기서 내릴게요. 기사님에게 약속했던 돈을 주고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 사이 남편은 작은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 버렸죠. 저도 따라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사이 현관문이 닫혀버렸고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못 들어가서 그냥 그 앞에 멀뚱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그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이 대체 저 안에 왜 들어간 건지, 도대체 안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안 나오는 건지 미칠 것 같았어요. 피말리는 심정으로 손톱만 물어뜯었죠. 그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다시 한 번 더 전화하려는데 갑자기 웬 오토바이 한 대가 오피스텔 앞에 멈춰서더군요. 배달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치킨과 피자를 배달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때다 싶어서 그 배달원이 들어갈 때 냉큼 같이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죠. 배달원이 내린 곳은 5층 맨 꼭대기였어요. 남편이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 당황하던 저도 그 배달원을 따라 내렸죠. 그런데 배달원이 가운데 집 현관문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누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잠시만요, 지금 나가요.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곧 문이 열리고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며 따지고 싶은 걸 꾹 참고 엘리베이터 쪽에 바짝 몸을 붙여 지켜만 봤는데요. 계산을 마친 남편이 누군가에게 자기 얼른 와서 음식 가져가 하더군요. 그 말에 웅얼웅얼 대답하는 소리는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쿵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 사이 배달원이 배달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남편이 서 있던 쪽을 보니 이미 문이 굳게 닫힌 상태였죠. 바로 쳐들어갈까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만약 남편이 정말로 바람이 난 거라면 남편이 알아채기 전에 면밀하게 알아보고 증거를 수집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슬쩍 배달원에게 물었네요. 저기 방금 배달한 집이요. 남자 혼자였나요? 네? 그건 왜 물어보시죠? 배달원은 한껏 경계하면서 저를 이상한 여자 보듯이 쳐다봤어요. 망설이던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죠. 실은 제가 그 남자 부인이라서요. 남편이 수상해서 그 뒤를 밟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대답해 주세요. 저희 남편 혼자 있었어요? 아니죠. 다른 여자랑 같이 있었죠? 제 물음에 배달원은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웬 여자분이랑... 그리고 갓난쟁이 애기랑 같이 있던데요. 배달원의 말에 머리를 뒤통수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 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걸 놀란 배달원이 부축해줬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확실해요? 정말 애가 있었어요? 네, 제가 피자랑 치킨 바닥에 내려놓으니까 바로 여자가 나왔는데 그 품에 갓난쟁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영락없이 그 세 사람이 가족인 줄 알았는데요. 사지가 덜덜 떨렸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이미 따로 살림을 차리고 혼의 자식까지 둔 상태였다니. 배신감에 심장이 미친 듯이 쓰라렸죠. 바로 그 집에 쳐들어가고 싶은 걸 꼭 참았어요. 일단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상담부터 받는 게 우선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고민하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신 변호사 선생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겐 비밀로 해달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죠. 아이고, 어쩌다 그런 일이. 너 괜찮은 거냐? 네, 전 괜찮아요. 그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갓난쟁이가 네 남편 애가 맞는 거라면 외도 증거가 확실하니 상관없지만 그 상간녀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애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일단 증거를 좀 더 모아보는 게 좋겠다.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엄마랑 아빠 그림을 그렸다고 보여주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애써 꾹 참고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여행 가는 동안 딸은 친정 부모님이 봐주기로 하셨으니까요. 애초에 다른 년이랑 바람난 놈이 여행은 왜 같이 가자고 한 건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을 맡기고 집에 돌아오니 어느새 남편이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당신 왔어? 슬기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맡기고 온 거지? 고생했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저를 맞이해주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지만 증거를 더 모으기 전까진 내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태연한 척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코를 고는 걸 확인하자마자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남편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핸드폰에선 그 어떤 수상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냥 아까 낮에 현장을 바로 습격할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남편 차에 달아둔 블랙박스가 생각났어요. 아무리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도 블랙박스까지 관리할까 싶은 마음에 불이 나게 차키를 챙겨 주차장으로 향했죠. 그리고 남편 차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어요. 별 영상이 없어 가볍게 넘기던 것도 잠시 영상 하나에
젊은 여자가 올라타는 게 잡혔죠. 그 부분을 멈춘 다음 녹음된 음성을 들어봤어요. 화면은 전면 유리창만 비추고 있었지만 그 여자와 남편의 대화 소리는 생생하게 녹음돼 있더군요. 두 년놈은 차를 세운 채로 한참 끈적한 스킨십을 주고받았어요. 사랑해, 너뿐이야, 어쩌고 하면서 세기의 사랑인 척 구는데 웃기지도 않더군요. 증거는 이걸로 충분하겠구나 싶어 블랙박스를 끄려는데 문득 상간녀가 또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대체 언제 죽일 건데? 정말 죽일 마음이 있긴 한 거야?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상간녀가 지칭하는 그 여자가 저일 거란 강렬한 예감이 들었죠. 조금만 기다려. 그냥 준비 없이 저질러버리면 너나 나나 인생 종치는 거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난 그렇다 쳐도 우리 승재 아직 오빠 호적엔 올리지도 못했어. 좀 더 크면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해야 할 텐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전에 다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참나. 오빠 사실은 그년하고 이혼할 마음 없는 거 아니야? 나 그냥 심심풀이 땅콩처럼 갖고 노는 거 아니냐고. 혜지야. 나한테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난 이제 집사람 얼굴만 봐도 소름 끼쳐. 내가 그 여자하고 같이 사는 건 순전히 처갓집 돈 때문이라고. 그 돈이 지가 번 돈도 아니면서 얼마나 갑질을 해대는 줄 알아? 근데 그 돈마저 이제 더는 못 주겠다고 하니 내가 이런 독한 마음까지 먹은 거 아니야. 알지? 그냥 이혼으론 너나 나나 평생 밑바닥 인생 못 벗어나는 거. 그래. 그래서 그냥 죽이고 재산이랑 보험금 빼돌리려는 거잖아. 그치만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어. 그냥 빨리 끝을 봤으면 좋겠다고. 알겠어. 내가 조만간 그년한테 여행 가자고 슬쩍 운 띄워볼게. 계획을 좀 세워보자. 블랙박스에 남겨진 대화로 알게 된 진실은 너무 끔찍했어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저를 죽일 작정이었어요. 제 앞으로 된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말이죠.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깟 돈에 눈이 멀어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홀로 어두운 차 안에 고개를 묻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득 이럴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블랙박스 파일을 미리 준비해간 USB에 옮겼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부터 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뿔싸, 핸드폰과 지갑을 집에 두고 왔지 뭐예요. 설마 블랙박스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은 까맣게 몰랐으니까요. 바로 다시 집으로 들어가 핸드폰과 지갑을 챙겨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들어가니 글쎄 거실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남편이 깨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가만히 바라보는 남편과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네요. 당신 어디 갔다 와? 저를 보자마자 나지막하게 묻는 남편 목소리에 절로 등 뒤로 소름이 끼쳤어요. 나? 잠이 너무 안 와서 잠깐 산책 좀 하고 왔어.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보다 당신은 왜 깬 거야? 나 때문에? 아니, 목말라서 일어났는데 당신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 얼른 들어가서 마주 자자. 애써 태어난 척 남편을 뒤로하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눈치채고 저를 죽이면 어떡하나 너무 겁이 났죠. 다행히 남편은 별 의심 없이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눕더라고요. 그리고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저를 꽉 끌어안고 자더군요. 로맨틱하게 느껴지긴커녕 너무 무서웠어요. 나를 죽이려고 이러는구나 싶었죠. 다행히 남편은 바로 코를 골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어찌나 꽉 올가매고 자는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이튿날 남편이 씻는 틈을 타 도망치려고 했는데 웬걸
남편은 세수조차 하지 않고 바로 여행짐을 싸더군요. 그리고 제가 씻고 나오길 기다려 바로 차로 데려가더라고요. 저를 잠시도 혼자 두지 않았죠. 남편이 차를 운전하는 내내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제게 끊임없이 온 신경을 기울였고요. 운전대를 잡지 않은 한쪽 손으로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이대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던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카페라도 가자는 건가 싶어서 냉큼 그러자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공장소라면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남편은 갑자기 운전석 뒤쪽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내더라고요. 아니, 회사 동료가 원두커피를 선물로 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당신 생각이 나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미리 뽑아놨어. 한번 먹어봐. 보온병에 담아둬서 아직 뜨끈뜨끈해. 남편이 내미는 커피를 보며 직감적으로 마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에 독약이든 뭐든 넣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아니야, 난 안 마실래. 지금 머리가 좀 아파서. 커피는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물 같은 거 마시고 싶은데. 나 잠깐 편의점 가서 생수 좀 사올게. 에이, 그래도 사람 성의가 있는데 조금만 마셔봐. 응? 남편은 싫다고 하는데도 끈질기게 커피를 마시라고 했어요. 커피 안에 뭔가 탄 게 분명했죠. 어떻게 이 위기를 빠져나갈까 고민하던 저는 문득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편의점에서 과자 같은 것 좀 사올래? 커피랑 같이 먹게. 뭐? 과자? 그거 없으면 나 커피 안 먹을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제 손에 커피를 들려주곤 차 밖으로 나가더군요. 금방 사올게. 기다려. 뭐 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야, 과자면 충분해. 알겠어. 남편은 허둥지둥 편의점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을 지켜보다 남편이 가게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바로 커피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네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죠.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는데요. 발신인을 확인해보니 남편이었어요. 일부러 받지 않고 무시했죠. 경찰서에 도착해 바로 아무나 붙잡고 더듬더듬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한다 말했어요. 그러자 여성 청소년과로 저를 안내해 주더군요. 거기서 담당 형사분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안 믿던 형사님도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리고 변호사 선생님과 연결시켜드리자 그때부터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더라고요. 바로 경찰 두 분이 짝을 맺어 남편이 있는 휴게소로 향했고요. 한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요? 쇠고랑을 찬 남편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과자 사오라고 신부름 보내놓고 어딜 갔나 했더니 날 경찰에 살인미수죄로 신고하다니 제정신이야?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바락바락 악을 썼어요. 하지만 경찰들과 함께라서일까요? 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지 않고 대거리를 했네요. 당신이 날 죽이려고 한 건 다 알고 있어. 그 상간녀랑 짜고 날 죽여서 재산이랑 보험금 타내려고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제 고함에 남편은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한 낯짝으로 잡아떼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헛소리야. 당신 미쳤어? 뭐 피해망상이라도 생긴 거야? 경찰 선생님들, 전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한쪽 말만 듣고 사람을 체포하는 게 어딨어요. 참나. 경찰들이 내 말만 듣고 당신 팔에 쇠고랑을 채웠을 것 같아? 당연히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지. 증거라니? 당신 블랙박스. 당신이 그 상간녀랑 나를 어떻게 죽일지 작당 모의한 게 다 찍혀 있었다고. 제 말에 남편의 낯짝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그런 남편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렸네요. 이 개자식! 어떻게 나를 죽일 생각을 해?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네 부모 생활비며 네 사업자금이며 다 대줬는데 그걸 더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나를 죽일 생각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그러게 진작 돈 달라고 할 때 줬으면 됐잖아.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걸핏하면 날 돈 처먹는 존벌레 취급하면서 무시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한심하고 능력 없는 남편이라고 속으로 비웃던 거 난 다 알고 있었어. 당신같이 남편 무시하는 년은 죽어도 싸다 이 말이야. 몰랐는데 남편의 피해망상은 상당히 심했어요. 평소 제가 자기를 무시하고 한심하게 여겼다면서 분노를 쏟아내더군요.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달려들어 제 목까지 조르려고 하기에 결국 다른 경찰들이 달려들어 그런 남편을 뜯어 말려야 했어요. 그동안 이런 남자와 한 입을 덮고 살았다니 등골이 절로 서늘해지더라고요.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놀라웠어요. 남편은 무려 2년 전부터 술집에서 만난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요. 그 상간녀가 키우던 갓난쟁이 아기도 남편의 아이가 맞았어요. 애초에 저와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자기 사업이 망한 뒤 또 사업을 하려던 걸 제가 말린 일로 앙심을 품었다 하더군요. 더는 친정 부모님한테 손 벌릴 생각 말라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동안 날 자기 부모 등골 빨아먹는 기생충 취급했으니까 그딴 말 한 거 아니겠어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법정 앞에서 뻔뻔하게 진술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이 말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다름 아닌 살인 계획이었어요. 그 여행날 제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 사고를 내서 일부러 죽일 작정이었다 하더군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끔찍한 흉계를 세울 수 있는 건지.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남편은 살인 미수 및 혼인 빙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상간녀 또한 공범으로서 함께 처벌받았네요. 하지만 둘 다 초범이고 깊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서 긴 징역살이는 면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일 뻔한 연놈들인데 10년도 안 되는 징역을 받은 게 전부라니 기가 막히더군요. 심지어 그 상간녀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중간에 석방되기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출소하면 무슨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닐까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남편 출소가 가까워질 무렵 딸을 데리고 해외 이민을 갔어요. 딸과 남편이 친자 관계라 아무리 이사를 다니고 연락처를 바꿔도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저희 모녀가 어디 사는지 다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야 하는 형편이라니. 우리나라 사법부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행히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전 남편은 출소 후 그 상간녀와 바로 식을 올렸는데요. 전과 때문에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하고 막일만 전전하다 결국 공사장에서 철근에 발이 걸려 허무하게 죽고 말았어요. 졸지에 홀로 애를 키우게 된 상간녀는 바로 다른 남자와 재혼했는데요. 그 남자와도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해서 지금은 술독에 빠져 산다는군요. 그 애는 결국 전 시댁 책임이 됐다는데요. 시아버지는 진작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니가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그 아이를 키우고 있나 봐요. 반면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똥차 가면 벤츠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남편과 헤어지고 약 3년 뒤 저밖에 모르는 성실하고 다정한 남자를 만나게 됐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애까지 둘 낳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도 어디 크게 아픈 곳 없이 정정하시답니다. 이렇게 사연을 적고 나니 새삼스럽게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네요. 엄마이자 아내로서 또 딸로서
최선을 다할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